2차 대전 중에는 전설적인 군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이 총 대신 검과 활 그리고 백파이프로 무장한 사람이라면요. 영국의 장교 잭 처칠은 검과 활을 사용한 마지막 영국 군인입니다. 허리에는 클레이모어, 등에는 장군과 화살, 손에는 백파이프를 들고 다녔습니다. 전투 전에 백파이프를 연주하여 독일군의 혼을 빼놓은 다음 검을 들고 돌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잭 처칠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전선에서는 부하 한 명과 함께 칼을 들고 가서 42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 별명은 미치광이 잭이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40년 전 침공 실패를 거울 삼아 50만 병력, 전차 795대, 항공기 595대를 투입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전차와 항공기가 거의 없었고 이탈리아군이 독가스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 전쟁의 GDP의 20%, 예산의 70%가량을 소모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내전에도 크게 개입하여 예산을 팍팍 썼습니다. 이때의 낭비 덕분에 이탈리아는 2차 대전 동안 탈탈탈 털렸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한 독일의 전차는 프랑스의 전차를 1대1로 마주쳤습니다. 독일 1호 전차는 프랑스의 호치키스 H-35보다 무장이 빈약하여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전차장은 똑똑한 생각을 했는데 오한마로 프랑스군 전차의 외부 장비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용감하게 오한마를 들고 프랑스 전차에 올라탔지만 달리는 전차는 생각보다 빨랐고 추락해 명을 달리했습니다. 인간어뢰를 아시나요? 일본은 자폭병기인 가이텐을 운영했고 이탈리아 해군은 돼지란 뜻을 가진 마이알레라는 인간어뢰 잠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일본과 달리 자폭용은 아니고 탈출이 가능했던 장비였습니다. 2명의 병사가 탑승할 수 있는 소형 잠수정 느낌으로 물 아래에서 적 함선으로 다가간 후 어뢰 본체를 기뢰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방식으로 영국군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2척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형 전함은 삽질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군은 배 크기와 용기가 반비례한다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도끼로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소련의 이반 파블로비치 세레다는 부대의 취사병이었습니다. 야외 취사장에서 맛있는 저녁을 만드는 도중 독일군의 전차가 접근했습니다. 독일군 전차는 취사장을 밀어버리고 주변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기껏 만든 저녁을 엎어버린 독일군의 빡친 파블로비치는 두려움도 있고 도끼를 들고 우라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격에 독일군은 전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 진정하려는 그때 파블로비치는 도끼로 전차를 냅다 후렸습니다. 혼자였지만 동료들이 있는 연기를 하며 전차 뚜껑을 쉼없이 도끼로 두드렸습니다. 상대가 많다고 판단한 독일군은 두려움에 떨면서 항복했습니다. 전쟁 중에 상대방의 군복을 입고 있으면 상대가 속을까요? 2차 대전 중 독일의 친위대 병사 헤르베르트 브루네거는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소련 군인들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브루네거는 소련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행히 소련군은 그를 같은 소련군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독일의 친위대 병사가 소련군의 포로로 잡히면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을 게 뻔했습니다. 사실 적군의 군복을 입고 정찰이나 스파이 활동을 한 경우는 전쟁 때 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연합군은 이탈리아 군복이 필요 없었을 것 같네요. 공중전에서 상대방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내 비행기를 상대방 기체에 처박는 것입니다. 에드와르트 샬모저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비행사였습니다. 그는 첫 공중전투에서 긴장하여 기관총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살모저는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상대방 기체를 들이받아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은 아주 성공적이고 미국의 라이트닝을 격추하였습니다. 살모저는 유유히 귀환하여 다음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폭격기를 격추하는 임무였는데 적당히 총 쏘다가 들이박아서 격추하였습니다. 또 유유히 귀환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또다시 폭격기를 격추하러 출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기관총에 피격당해 격추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처박아서 미군 폭격기를 격추하였습니다. 살모저의 격추 스코어는 총 3건인데 모두 처박아서 격추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 별명이 처박는 자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탈리아군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실수들은 무솔리니의 잘못된 판단과 결합되어 이탈리아군을 바보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1940년 10월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그리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패배했고 그리스군은 오히려 이탈리아 본토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이 후다닥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열강 이탈리아 본토가 그리스에게 침략당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과 싸우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지만 영국군의 반격으로 이탈리아는 오히려 더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독일의 롬멜이 후다닥 파견되어서 다시 전선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진짜 역대급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영국 신사에게 필수적인 것은 모자와 우산입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중에 모자와 우산이 필요할까요? 영국군 장교 앨리슨 딕비 타담 워터는 전투 중에 모자와 우산을 꼭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딕비는 혹시 비가 올 수도 있고 영국 사람만이 우산을 들고 다닐 테니 피하식별이 잘 된다는 뚱딴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군의 기갑 부대와 전투가 벌어졌고 매복해 있던 딕비는 우산을 들고 돌격했습니다. 그는 독일군 전차 관측창 사이로 우산을 찔러 넣었고 독일군 운전수는 우산에 피격당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사 최초 우산으로 전차를 무력화한 사례입니다.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에 비해 공업력이 부족했습니다. 상대방 전차를 상대하기 힘들자 한 일본군 장교는 아주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긴 나무 막대기 끝에 원뿔 모양의 대전차 지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용감한 군인이 적 장갑차를 향해 달려가서 냅다 찔러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공업력 부족으로 인해 불량품이 많았습니다. 기껏 전차에 무사히 접근하여 찔러 넣었지만 신관이 먹통이라 아무 피해를 주지 못하고 전차에 깔리거나 기관총 사격에 무력화당했습니다. 둘째, 막대가 2m로 길고 폭발은 앞쪽으로 향하게 설계되었지만 후폭풍이 너무 강력하여 사용자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개발 지시한 장교도 시제품 시연 때 부상을 입었습니다. 2차 대전 미국 공돌이들은 얼마나 일을 잘했을까요?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우는 일본군의 공습에 가판이 아작났습니다. 폭탄에 의한 큰 피해라 미국 기술자는 최소 90일의 수리기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니미츠 제독은 그런 여유가 없으니 3일 만에 고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공돌이들을 믹서기에 돌려서 결국 3일 만에 어떻게든 가판을 수리해서 비행기는 뜰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수리 덕분에 요크타우는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할 수 있었고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탈리아군은 알프스 북부 산맥에서 방어진을 형성했습니다. 산 정상에 2개 연대, 산 아래에 3개 연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용감한 독일군 장교가 1개 대대를 이끌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탈리아군 2개 연대를 향해 돌격해 격파하였습니다. 산 정상을 차지한 독일군 장교는 산 아래쪽으로 가서 남은 이탈리아 3개 연대에게 항복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탈리아군은 상대방 병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결국 항복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용감한 독일군 장교는 훗날 사막의 여우로 불리는 에르빈 롬멜입니다. 군대에서 부하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놈의 참호의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명장 중 한 명인 미국의 조지 패튼은 아프리카 전선에서 그의 새로운 하급자인 테리 앨런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패튼은 테리의 엉성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패튼은 테리에게 니놈의 참호는 어디냐고 물었고 테리가 자신의 텐트 밖에 있는 도랑을 가리키자 패튼은 바로 지퍼를 내리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았습니다. 군인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되고 프랑스의 드골과 소련의 스탈린이 회담 중에 폴란드에서 어느 정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회담이 중단되었습니다. 스탈린은 흥분해서 독일놈들한테 도망쳐서 패배한 나라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골은 속으로 스탈린 내놈은 도망갈 공간이 훨씬 더 많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영국의 전시총리 처칠과 육군 원수 몽고메리는 성격 차이가 꽤 컸습니다. 어느 날 둘은 술과 담배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고메리는 술을 끊어서 100% 건강해졌다고 처칠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처칠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서 200% 건강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몽고메리는 88세, 처칠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처칠은 술과 담배 안 했으면 100살은 살았겠네요. 전차로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을까요? 독일군 장교 오토 카리우스는 1943년 동부전선의 전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소련군과 밀고 밀리는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소련 공격기의 지상 지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리우스는 소련 공격기가 같은 방향과 고도로 밀집 편대 비행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전차의 고폭탄으로 소련기를 격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소련의 비행 편대는 여지없이 날아왔고 미리 전차를 세팅해둔 카리우스는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편대가 오는 게 보였고 이번에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명중. 이는 역사상 최초로 전차 주포로 공격기를 격추한 사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군이 아이스크림 배를 운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해군은 2차 대전 동안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배입니다. 이 배는 자력으로 항해는 불가했지만 바지 운반선으로 예인되어 아이스크림을 배급했습니다. 일본군의 공습과 뜨거운 햇빛 그리고 습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해군들의 사기를 크게 올렸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아이스크림 제작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아이스크림 먹는 미군을 엄청나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식은 아이스크림 어떠신가요? 전쟁 중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독일의 침략을 대비해 영국은 지원군을 파견해 알프스의 외딴 마을에 주둔시켰습니다. 영국 부대가 도착한 후 마을에서는 장작과 귀중품 도난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등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일하게 실종된 성인은 영국군 레지날드 사병이었고 이로 인해 괴물이 산에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군인들은 창문을 통해 누군가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누군가의 사격이 있었고 영국군은 반격하였습니다. 잠시 후 군인들은 동굴을 조사했고 동굴 안에서 심장을 관통당한 레지날드와 반쯤 먹힌 7명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